대구와 경북의 인구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특히 집계됐습니다. 25살부터 49살 사이 핵심 생산 인구의 비율은 14%포인트가량 줄어듭니다. 전국의 농어촌 빈집이 14,000여 채나 돼 전국 농어촌 빈집의 22%를 차지했습니다. 네, KBS 대구가 3부작 집중기획으로 마련한 레츠고 지방시대.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방시대를 두 가지의 이색적인 관점으로 들여다보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위기의 지방에서 희망의 지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되주길 바라면서 첫 번째 강의를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인구학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실 분입니다. 이상민 박사님,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우리나라 인구 문제와 인구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사님, 근데 인구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일상 속에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인구학의 관점이라고 하니까 또 생소한 느낌이 들거든요. 인구학의 관점이란 어떤 건가요? 인구는 예측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인구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미래 모습을 그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학문입니다. 네. 이렇게 인구학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하고 현재 문제를 얘기한다고 했는데요. 요즘 고령화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지금 고령화 수준, OECD 국가들 중에서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한 상위권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다. 5명 중에 1명은 나중에 노인 인구가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맞아. 네. 저도 근데 이런 뉴스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도 상위권에 아마 있지 않을까. 맞아요. 어.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다는 소식이 많이 들리잖아요. 아. 제가 매달 꼬박꼬박 내는 국민연금이 내 돈. 연기처럼 사라질까 봐 그런 소식 들을 때마다 와 진짜 고령화가 심각하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고령화는 우리 사회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비율, 고령화 정도는요 하나입니다. 낮은 층도 있습니다. 하라고요? 그리고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젊은 국가입니다. 오? 근데 문제는 의외인데? 그런데도 왜 이렇게 호들갑이지? 왜 문제를 난다고 하지? 그래프를 보시면서 얘기하실까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율은 낮은 편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불과 25년 정도, 30년이 지나면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나이 든 나라가 될 것입니다. 너무 문제는 심한데?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라요. 58년 개띠라고들 하죠. 네. 그 베이비 부모 세대가 올해 노인기로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노인 인구는 점점점 늘어날 거고요. 하지만은 밑을 받쳐주는 젊은 친구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죠. 네. 그러면서 고령화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그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된다 하면서 노인 좀 많아져도 해볼만 하겠네. 예산이 좀 들겠네.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노인 우리가 급작스럽게 그 이제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시작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곧 있으면 우리가 이제 1위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 좀 섬뜩한데요. 그러니까요. 충격입니다. 네. 예. 이런 고령화는 왜 생기고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출생 아수가 줄어들어 생긴 거예요. 물론 노인분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증가하는 측도 있지만 이것은 별로 기여하는 속도가 많지 않고요.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는 저출산이 누적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프 보실까요? 실제로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1970년부터 집계가 돼서 이렇게 돼 있고요. 사실은 그 이전에도 100만 명 이상 태어난 해는 많았다고 합니다. 55년 후반부터 우리나라 베이비 붐이 있었다고 하고요. 71년도에 기록상으로 가장 많은 100만 명이 태어났어요. 근데 작년에 25만 명이 무너졌죠. 불과 50여 년 만에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 반토막이 되는 데는 주로 2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 이런 문제를 놔주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최근 저출산 문제 정말 심각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저출산, 문제화된 저출산은 2002년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어요. 2002년부터 2001년, 2002년을 지나면서 출산가 수 60만이 붕괴되고 50만이 바로 붕괴가 됩니다. 이야. 이 왜 생겼냐면은 IMF가 터지고 나서 90년대 후반에 IMF 터지고 나서 그 영향이 뒤로 오면서 청년들의 삶이 힘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결혼을 연기하고 아이를 안 낳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2002년부터 지금의 문제 시대는 초저출산이 시작됐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 전에 지방대 대량 미달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만든 친구들이 이 친구들입니다. 2002년생들이에요. 이런 무슨 얘기냐? 우리는 2002년도에 지방대 문제가 터질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준비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거기서 지방대에서만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즘도 이 문제는 계속 현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르바이트생 구하기 힘들죠. TV 보면 네. 알바 광고들 참 많이 네, 나오잖아요. 맞아요. 알바는 주로 누가 하죠?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네, 대학생들이 하죠. 예. 대학생 수가 줄었잖아요. 알바 구하기 힘든 거예요. 이야.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또 이제 2, 3년이 지나면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사회에서는 이제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인력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면서 그런 인력난을, 구인난을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심지어 지방에 있는 대기업들도 이것을 체감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줄어들면은 서울이나 수도권은 요구하는 청년의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더 빨리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면서 흡수가 되면서 지방의 청년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시간을 더 앞당겨 보면요. 더 미뤄 보면은 지금 25만 명이 태어났는데요. 이 친구들이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한 30명 정도가 지나면은 네. 출산율이 아무리 많이 늘어도 아이 수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축소되고 그러면서 노인분들은 이제 노인기로 진입을 하면서 지금 중장년들은 노인기로 진입을 하면서 고령화 속도는 급속히 빨라지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저출생률이 문제다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보니까 더 좀 충격적으로 와닿고 전쟁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출생률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 말을 듣고. 지역의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는 조금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구 이동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떠나면서 지역의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지역 간의 불균형이 커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주로 떠날까요? 젊은 사람들이요. 일자리 찾는 사람들? 청년층이 더. 네. 주로 청년층이 떠납니다. 네. 근데 청년층이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떠납니다. 압도적. 네, 그래프 보실 수 있을까요? 그 연령별로 떠난 인구의 수를 평균을 내는 값인데요. 네. 보시면은 그냥 20대에 집중돼 있죠. 그리고 밑에 아예 떨어진 게 그거예요? 네, 다음으로 경북을 한번 보시죠. 그래프 와, 경북은 더 심한데요? 뚫고 나갔는데? 네. 어머. 경북은 사이즈가 더 작지만은 유출이 더 심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지금 아까 대구에서는 사실은 이 청년의 유출률이 사실은 더 심해야 되는데요. 그나마 경북보다 좋게 나타난 이유는 대학이 있으면서 경북에 있는 청년들이 대구에 올라와서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대구에서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결국은 다시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떠나게 될까요? 위로. 서울이요. 수도권으로 가겠죠. 네, 여러분 다 예측하시다는 바대로인데요. 얼마나 떠나는지 한번 볼까요? 와, 잠깐만. 차이가 압도적으로 많이. 저 지구 밖을 벗어난 거 아닌가요, 지금? 이것은 지역의 인구 위기가 수도권으로 가는 청년의 유출 때문에 생겼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방 소멸이라는 거, 그리고 지역의 인구 위기라는 것은 사실 개개인 지역의 경쟁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지역과 지역 간의 관계성의 문제예요. 이 관계가 구조화되면서 지방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빨려 나가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죠.
지방을 떠나는 청년들이 많다고는 들었는데 이렇게 그래프를 보니까 더 확실히 와닿는데 여러분들은 더 그 심각하게 그 상황을 체감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저는 좀 다른 관점일 수도 있는데 저는 탈수도권 한 사람으로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수도권에 대한 열망이 큰지를 몰랐어요. 근데 경주 내려와서 살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서울로 가려고 하는 그 열망들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리고 지방에 사는 청년들한테 가지고 계시는 그 인식들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지방에 있으면 약간 낙오된 친구들, 맞아요. 도전하지 않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인식들이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원인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너는 왜 서울 안 가고 있니? 네. 이런 인식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지방에는. 네. 저도 체감이 되게 많이 되는데요. 주말 알바를 하던 친구들이 이제 19살이었다가 20살이 되면 이제 주말 알바를 그만두고 또 수도권으로 가고 이게 계속 매해 반복되는데 그래서 해가 갈수록 또 아르바이트 하는 청년들을 저희가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들을 계속 체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를 갈 때까지만 해도 경북대가 제가 갈 성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못 갔거든요. 굉장히 네. 치열한 학교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경북대도 이제 미달이 됐다라는 걸 보고 와 진짜 이렇게 벚꽃 피는 순으로 대학이 사라진다고 하더니 네.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너무 저를 갉아먹었나요? 아, 혹시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어떤 상황이 청년을 떠나게 합니다. 그럼 청년이 떠나면서 이 상황이 악화되면서 청년을 더 떠나게 하는 악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자란 고향을 떠나서 이 수도권으로 우리 청년들이 무섭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의 삶이 무조건 행복하기만 할까? 블랙홀 같은 서울에서의 삶이 과연 행복하기만 할까? 정말 만족스러울까?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들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제가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 공학적 관점에서 본, 도시 계획가의 시선에서 본 수도권 쏠림의 핵심은 뭔가요? 우리가 이제 수도권 쏠림이라는 얘기를 딱 들으면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 이런 것들을 아마 상상하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수도권은 인구가 이동할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에서요. 산업이라든가 일자리, 그다음에 자본들, 여기에 문화자본까지 다 포함한 이런 것들이 다 한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전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회학자는 이게 한 방향이고, 그러니까 역방향이 아닌 계속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돼 왔으니까 이거를 파멸적 집중 현상이고 이게 나중에 초래하는 사회 경제적 비용이 굉장히 클 거다라는 경고까지 했습니다. 이게 수도권 쏠림의 본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서울 생활을 한 10년 넘게 했었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전쟁 치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매일 너무 치열하게 살았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정말 말 그대로 낭비적 경쟁이 심각한 서울. 왜 이렇게 청년들은 서울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지방을 버리고 서울로 가려고 하는지 저는 너무 궁금한데 고향이 이제 조래훈 씨가 남원이거든요. 네네. 남원을 버리고 서울을 택한 레훈 씨가 남원이시구나. 제일 잘할 것 같아요. 너무 잘 알죠. 출세하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그리고 무조건 대학을 서울권으로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서울권으로 갔거든요. 항상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 당연히 서울로 가야 되지 않냐. 말씀하신 내용이 공감이 되게 많이 돼요. 근데 이 청년들이 이동하는 원인 세 가지를 꼽아라 라고 하면요. 첫 번째, 일자리. 그렇죠, 일자리. 공감합니다, 진짜. 예. 두 번째, 좋은 일자리. 이야. 세 번째,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 그냥 일자리로 깔때기처럼 수렴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번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세 개의 그림이 나타나고 있죠. 이게 이제 생산직 클러스터 가장 왼쪽에 가운데 있는 그림은요. 엔지니어 관련된 직종이 어디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지, 또 오른쪽으로 가면 IT 개발자들의 일자리가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지, 이건 하나의 예인데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고급 부가가치 일자리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나타내고 있어요. 저런 집중 현상이,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는 이런 현상이 사회적 이런 이동, 청년 인구의 사회적 이동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경북도 한때 겪었던, 그러니까 구미와 용인의 SK 하이닉스 그 유치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요. 그때 용인이랑 구미랑 굉장히 치열하게 유치전을 폈어요. 네. 구미가 SK 하이닉스에 제시했던 조건은 제가 도시계획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파격적인 조건이었어요. 어떤 조건이었어요? 10년 동안 30만 평의 부지를 공짜로 사용하게 해주겠다. 첫 번째. 그게 다가 아닙니다. 또 있어요? 네. 두 번째, 원형지 그대로 제공하겠다. 이건 기업의 굉장히 특혜예요. 그리고 근로자를 위한 사택까지 제공하겠다. 이거 조건을 끝났다. 걸었어요. 아, 입장 바꿔서 네. SK 하이닉스 입장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솔깃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솔깃하죠. 그렇죠. 근데 SK 하이닉스는요, 용인을 택했지 않았습니까? 택하지 않았습니까? SK 하이닉스가 SK 하이닉스한테 너무나 중요했던 거는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였어요. 지역에 인재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SK 하이닉스가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반도체 기업의 50% 이상은 석박사 인력이다. 구미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인력을 충당하기에는 상당히 큰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기업은 청년이 없어서 지방으로 못 오겠다고 하고, 청년들은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떠나는 악순환인데, 우리 심순경 사무국장님은 이런 문제점을 정말 피부로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대구의 일자리는 도대체 어떻길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시면은, 이제 2022년 4월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를 한 자료가 이제 2022년 4월 시도별 임금 조사에 따르면은 이제 대구의 평균 임금이 342만 원 가량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국 평균 임금은 407만 원이에요. 그래서 거의 한 64만 원 가량의 임금 차이가 나고, 이만큼 이제 저임금 노동을 하고, 또 직종 또한 이제 생산직이랑 서비스직으로 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청년들이 좀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으려면은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도 사실 주변에 이렇게 친구들을 보면은 대구에는 대기업이 없다 보니까 또 이왕 노예가 될 거면 대감집의 노예가 되라고 대기업을 찾아 떠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대구에 있으면 부모님 집에서 월세도 들지 않고 돈이 들지 않고 생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나의 뭔가 질과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대구를 떠나서 서울로 힘들지만 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정말로 수도권 흡입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큰 사회경제적 부담을 지금 야기하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거를 늦추거나 아니면 스톱시키거나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골든타임이 향후 4, 5년 정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걸 지금 멈추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더 큰 비용을 들여서 멈춰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그럴 만한 역량이 있는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인구가 변하면서 인구가 줄어들고 그리고 청년 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노인분들이 많아지면서 우리는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우선 개인적으로 가족도 변하게 될 거예요. 우선 부모님들이 고령화되시고 특히 나중에 치매라든가 간병의 문제를 적극 우리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 삶들이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변화들이 생길 겁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예인데요. 고령화가 진행이 될수록 피가 모자르게 될 거예요. 피요? 예. 이 피는 우리의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혈을 얘기하는 건데요. 노인분들이 수술을 좀 많이 받으셔야 돼요. 심혈관계 질환이라든가 암이라든가 근골격 질환이라든가 수술을 하면은 피가 필요합니다. 근데 피는 인공적으로 만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피는 결국 사람에게 수혈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한테 받아야 되죠? 젊은 사람한테 받아야 되죠. 근데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죠. 노인들은 늘어났죠. 피가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거예요. 네. 우리 삶의 주변의 변화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장례식을 가보면요, 지금 가면은 누군가 조카가 이제 부조를 받고 가면은 형제 자녀들이 있고 우리가 조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홀에 앉으면은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손주 손녀들이 서빙을 봐서 손님을 맞이하잖아요. 네. 이런 장례식 문화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녀 수가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굉장히 장례식장은 조금해지고 외로워지고 조촐해질 겁니다. 많은 변화들을 예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 병력을 얘기할 때 군 병력이 10% 20% 줄면은 그거는 약간 고쳐서 훨씬 더 좀 일을 더 많이 하게 해서 네. 이 문제를 벗겨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인구가 병력이 30% 40% 반토막 이상 나면은 체제를 바꿔야 돼요. 지금처럼 약간 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서 될 뿐만 아니라 군을 더 고도화해야 되고 그런 이 무기 체계를 지원하기 주기 위해서 육해공 체계가 바뀌어야 될 거예요. 군 체제가 바뀌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이거는 나가서 우리나라 외교안보 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인구가 작아지면서 다운사이징 시대를 맞이하면 이건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박사님 이제 그만 듣고 싶어요. 정말 이러다가 다 같이 죽는 건 아닌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심각한데. 근데 고령화라는 것이요, 저출산, 인구 변화라는 것이 인구라는 말 때문에 굉장히 가치 중립적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줄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방향은요 굉장히 불평등하게 전개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에 청년이 줄어들면서 지방대가 위기가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학은 오히려 위상이 더 강해져요. 이렇게 불평등이 커집니다. 지방 소멸의 문제는 아까 인구 이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돼요. 지금 지방 소멸이 청년이 떠나는 거를 단순히 떠나서 사이즈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되는 것까지만 생각하는데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생활 환경도 나빠져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병원들 그리고 은행이라든가 쇼핑하는 그런 그 상품 시장들 무너지죠. 운수도 그러니까 교통망도 무너지고요. 생활 여건이 나빠지니까 사람들은 더 떠나게 됩니다. 네. 교육은 더 심각해요. 학생들이 떠나니까 폐교가 되고 교육 여건이 점점 나빠집니다. 이런 악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더 심각한 거는 떠나는 사람들이 지역의 중산층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지역의 빈곤화가 진행이 돼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나라에서 강원도부터 대전을 밑으로 짓는 큰 선의 밑에 있는 대다수의 지역들의 이런 빈곤화와 고령화와 이런 경기 침체가 이루어진다는 거,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이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있는지도 진짜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너무 답답하네요. 제가 하나 잊어버린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인구가 변했을 때 생긴 얘기들을 했잖아요. 이 얘기들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뭐냐면은 인구가 변하면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축소되고 지역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이 격차와 불평등이 더 커질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 갈등도 더 높아질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인구 정책이 우리나라 국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통합과 연대성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이 돼야 돼요. 우리도 인구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해야 됩니다. 지방을 살리는 이유는 지방이 불쌍하니까 지방이 어렵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는 같이 살아야 돼요. 이 문제를 손 놓고 있으면은 우리 사회 격차는 더 심해지고 갈등은 더 커질 거예요.
더 위험한 사유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역에서 이거를 권리로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역이 살아갈 권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살아갈 권리예요. 그러면서 재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수도권만 빨려가는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서 재설계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시작돼야 될 것입니다. 네. 정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당장 뭔가 변화를 시도해야지 다음 세대들의 짐을 좀 우리가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박사님,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선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예. 대구, 경북 인구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인구는 예측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어떤 지역 단위는 어떻게 변할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왼쪽이 2035년, 한 10년, 10여 년 후에 대구와 경북의 인구 구조입니다. 네. 굉장히 역삼각형으로 가고 있다는 걸 네. 보여주죠. 이와 더불어서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맞아요. 그죠? 다음으로 보실까요? 네, 이건 더 심각합니다. 예. 50년에 50년은 우리 대부분이 보게 될 시기예요. 맞네요. 그리고 사실은 완전 뾰족해졌어. 또 여러분이 보시는 것 마찬가지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흘러갈 거라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인구는 뭘로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지역의 인구는 변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이사 가고 이사 오고 네. 출생 사망 인구 이동으로 변합니다. 이 축에는 지금 현재의 인구 지역의 출산율 그리고 사망률이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을 하고 인구 이동이 어떻게 변할까를 예측한 이러한 상황, 현재 상황이 유지될 걸 전제로 해서 통계청에서 만든 추계인데요. 사실은 통계청 추계가 인구 이동에서는 약간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보수적인데 있습니다. 저 정도란 말이에요. 저는 사실 약간 극단적으로 예측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닙니다. 보수적이라는 거죠, 저게. 네. 이것도 중위 추계 값이어서요. 이것도 출산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출산율이 더 떨어지고 한다면 더 급박해질 수 있다는 더 거잖아요. 작아지겠죠. 근데 작아진 청년들이 또 나가면은 지금처럼 나가면은 더 이 임팩트는 커지겠죠. 정말 가까운 미래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저렇게 심화될 거라면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 청년들이 떠나서 이 위기가 생긴다고 했죠. 청년을 안 떠나게 해야 됩니다. 네. 청년을 안 떠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청년이 떠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일자리만 만들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이런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체계가 유지되고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가 올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어떻게 떠나지 않게, 떠나더라도 멀리 가지 않게 이 지역 근처에서 생애 과정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일자리와 더불어 청년의 필요성들 그리고 청년의 생애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청년이 떠난다고 해서 각각 지자체별로 서로 경쟁을 해요. 청년을 데려오려고. 저는 이 정책은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제로섬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같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지역만 발전시키겠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네.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지역에 대해서 인구 얘기를 하면서 자꾸 어려운 말씀만 드렸는데요. 힘들고 암울한 얘기만 드렸는데요.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년의 입장에서 재구조화를 해야 돼요. 정책을 짤 때도 청년의 시각에서 청년의 입장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요. 청년들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지 않게 꽉 붙잡아주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어떤가 여러분, 대구 경북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처방전이 듣고 싶어요. 도원우 씨,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지 않을까요? 저는 또 도시에 있다가 지방이 기회처럼 보여서 또 가서 5년 정도 또 이렇게 사업을 해본 입장에서 확실히 지방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들이냐면 사람이 적기 때문에 조금만 잘 하더라도 쉽게 주목받고 그리고 사람이 적기 때문에 좀 더 귀한 대접을 제가 받으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청년분들이 잘 알 수 있게 계속 저희가 알리고 지방에도 기회가 있다라는 거를 계속 인식시켜서 청년분들의 어떤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인구의 감소나 아니면은 또 인구 구조의 변화가 생길수록 불평등이 커져갈 거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인상 깊어서 결국 또 청년 세대가 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연대와 통합 그리고 돌봄의 그런 정책들로 정책의 기조들이 좀 재전환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책관으로 지금 임명해야 될 것 같아요. 승리 씨. 임명장 수여하겠습니다. 그 교수님 얘기해 주시면서 인구 문제가 생기면서 이런 그 세대 간의 갈등들이 또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사실 청년 정책 지원 같은 것들이 뭔가 그 어른들의 밥그릇 뺏는 것 같은 느낌으로 안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좀 어른들이나 의원님들이 좀 그런 부분의 것들을 좀 잘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지방의 위기를 좀 같이 체감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그 논의 테이블의 정책 파트너로서 청년들하고 어떻게 이런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는 방법들에 대해서 머리 맞대고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요. 인구가 변하면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를 해야 돼요. 미래에 대한 준비는 지금의 관점이 아니라 미래의 관점에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미래의 변화상을 보면서 기획을 해야 되고 다른 한 가지는 미래 세대를 보면서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런 방향성을 설정하는 거 그리고 청년들이 미래 세대가 요구하는 문화적인 거, 일자리, 교육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시간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이상민 박사님의 강의로 시야가 확 넓어진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마강래 교수님의 해법을 들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가장 먼저 좀 어떤 걸 바꿔야 될까요? 지방 위기의 사실 원인은 청년들의 이동이에요. 그 청년들의 이동에는 일자리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저희가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일자리가 있고 문화의 기회, 상업적 기회가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공간을 만드는 세 가지 기본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빽빽해야 된다. 빽빽. 밀도가 높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밀도가 높은데 다 비슷한 사람만 모여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게 재밌는 공간이 될까요? 아니요. 다양한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네. 두 번째, 다양성입니다. 저랑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는 것.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은 이게 재밌는 공간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소통이 세 번째 조건입니다. 소통. 밀도, 다양성, 소통을 가진 공간. 이런 공간에서 지금처럼 아주 편안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수다를 떠는 과정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지식들이 계속 교차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지식을 우리는 암묵지라고 얘기합니다. 혁신의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이라든가 공식 세미나라든가 이런 데서 오고 가는 지식 이외에 이런 지식들 막 하하호호 하면서 오고 가는 지식들인데 이게 청년들의 내공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내공을 기업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기업의 부가가치의 원천이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고 그런 아이디어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공간을 지역에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제 핵심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전 세계적인 트렌드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죠. 일본도 도쿄권의 흡입력이 도쿄권이 수도권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일본이 수도권이죠. 흡입력이 엄청 강했어요. 저 오사카 지역이 이제 긴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사카 지역이 지금 여러 지자체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특별자치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특별자치단체가 광역적으로 딱 보고 이제 공간계획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환경, 방제, 의료, 그 다음에 산업, 관광 등등의 여러 정책을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세우는 어떤 그런 정책을 세운 거예요. 모토는 제2의 수도권을 표방한 거예요. 그리고 도쿄 일극화를 방지하자라는 흐름입니다. 이게 사실 공간계획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 영국으로 넘어가면 영국도 마찬가지로 런던권의 위세가 엄청나게 컸어요. 런던권으로 인구가 자꾸 젊은 인구가 흡입되고 딱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긴장을 하게 된 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로 산업구조 변화를 일자리 변화를 거치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이 지역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듯이 맨체스터나 리버풀 같은 경우에도 옆에 지자체랑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CA라는 걸 만들었어요. Combined Authority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연합체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통계획이라든가 이런 광역지 계획을 같이 세워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간을 만드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토대가 된다라는 거 일단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한번 수도권을 보세요.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 기능적으로 통으로 엮인 공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통으로 엮인 공간을 수도권으로 보고 이 수도권은 실질적으로 메가시티예요. 슈퍼 메가시티예요. 대한민국의 메가시티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 메가시티와 그다음에 행정구역 기반으로 하는 이런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또 이렇게 각계 전투를 하는 이제 이런 지자체들이 있다 보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자꾸 청년 인구가 흡입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힘의 균형을 이 국토 공간에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저희가 고민해야 된다.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메가시티를 비수도권에도 하나 제대로 만드는 것. 이게 우리가 가진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의 대항마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지방끼리 뭉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철호 경북도지사께서 민선 8기 1년의 성과를 좀 설명하는 그런 기자 간담회였어요. 확실한 지방시대를 위해서 앞으로 1시군, 1호텔, 1대학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22개 시군에 대학 하나씩 만들고 호텔 하나씩 짓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저는 이게 과연 가능한 걸까? 지금도 이제 지방대학이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데 가능할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자체들의 그런 기능들이 없기 때문에 청년 인구가 빠져나가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기본적인 어떤 그런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인프라에도 위계가 존재를 해요. 상위 위계의 인프라는 많은 배우 인구를 필요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지자체 속에서 사실 비용 편익이 안 나와가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공적 자금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배우 인구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거점 지역을 제대로 만드는 것, 공간을 압축하는 거예요. 이건 도시계획의 정말 교과서 중에 교과서예요. 주민 1인당 세출 예산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송파구는 되게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빽빽한 지역이잖아요. 밀도가 높은 지역이고. 반면에 경북 영양군을 보게 되면요. 인구가 흩어지다 보니까 이 예산 사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귀한 주민들이 살고 있으니까 흩어지더라도 외곽 개발을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인프라가 들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산 사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인구도 줄어들고 외곽 개발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주민 1인당 세출 예산이
폭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교수님 궁금한 점이 있는데 사실 불경특별연합이나 대구 경북 행정통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좀 성과를 냈는지 안 냈는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좀 불경특별연합이나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잘 안 이루어졌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행정구역 지도를 한번 보시고요. 100년이 넘게 지난 지금의 상태에서 한번 지도를 보시고요. 그 행정구역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한번 보시면 돼요. 놀랍게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행정구역이라는 보이지 않는 선, 이 선을 두고 굉장히 큰 어떤 그런 경쟁을 하고 있어요. 조선시대와 지금의 행정구역이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우리나라 터널이요, 2,300개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교량이요, 33,000개가 넘습니다. 지역은 지금 엄청난 교류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행정구역이라는 틀 때문에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구조가 지금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라도 깨서 광역적 계획을 통해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지 않으면은 비수도권의 지금 위기는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 광역적 협력 체계가 참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이게 실행이 되면 거점 도시가 주변의 소도시의 에너지를 다 빨아들여서 주변 소도시가 더 힘들어지게 되지는 않을까요? 네. 제가 강연을 많이 하는데 질문 수준이 너무 높아요. 학점으로 따지면 A뿔 정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앞좌석에 계신 분들의 학점이 전반적으로 높아요. 저희는 B 정도 되는 건가요? 근데 여기는 골고루 좀 잘 섞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듯이요, 거점을 만들면 주변 지역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거점에서 나오는 이익을 주변 지역으로 교차 보존하는 방식의 여러 정책들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 이런 정책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금을 통해서도, 세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기금을 모아서 다시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도 가능하고요. 개발 사업이 있을 때 잘 나가는 지역과 못 나가는 지역, 그래서 개발 이익을 교차 보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법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거점 정책은 잘했는데 이렇게 서로 상생하는 네트워크 정책은 소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점만 자꾸 달려나가는 어떤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뭉치기 전략, 거점 전략, 그다음에 주변 지역과 상생하는 전략, 이거를 같이 만들어서 같이 사는 사회, 같이 사는 지역을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뭉치기 그리고 상생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7월 1일자로 군위군이 대구시에 이렇게 편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구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보완을 좀 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군위 같은 경우에는 소멸 위기 지역이었는데 이제 대구시와 하나가 됐으니까 그럼 이 두 곳도 같이 상생의 힘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가지고 있고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농촌의 생존은 농촌이 생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굉장히 중요한 토대 중에 하나는 주변에 있는 중소도시와 인프라를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급 지역에는 병원이 너무 열악한 곳이 많고요. 이제 청년들이 선호하는 영화관이 없는 지역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인프라를 주변 지역과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지. 중소도시는 주변에 있는 대도시와 어떻게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지가 생존의 관건이 됐어요. 우리는 서로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잘 나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공유를 통해서 지역,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지역도
좀 이득을 볼 수가 있고요. 잘 나가는 지역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런 통합의 흐름 굉장히 크게 응원하고요. 앞으로 더 확대되기 바라는 어떤 그런 바람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이걸 느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끈기 있게 아주 재미있게 의미 있게 흥미 있게 뭉치자 느꼈습니다. 뭉치자. 네, 뭉치자. 예.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변화인데요. 정말 위기를 극복하려는 그런 혁신적인 변화와 도전. 오늘 이 시간이 그런 변화의 작은 시작점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열띤 강연해 주신 우리 마강래 교수님과 이상민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 주민이 평등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의 젊은이들이 내 고향에서 지역 주민이 구체적으로 삶이 좋아졌다고